현대차그룹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 2달 만에 장중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적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한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삼성전자 경영 리더십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해 약 7년 동안 9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당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 명이 줄줄이 연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향후 4년간 모두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이어 오는 26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미국 내 3호 공장을 연다면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 안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또 정 회장 등 임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고 만약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관련 일부 국가와 품목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 리스크로부터 비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 등도 현대차그룹에 이어서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is will be Hyundai's first ever steel mill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the way, supplying steel for its auto parts and auto plants in Alabama and Georgia, which will soon produce more than 1 million American-made cars every single year. The cars are coming into this country at levels never seen befo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의 투자를 치켜 세운 건 다른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동참을 독려한 일종의 세일즈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실행에 옮기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트럼프 정책을 과시하기 위한 대미 투자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기여를 한 기업에게 되는 그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등 다른 국내 대기업의 투자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국 테네시주의 공장 생산을 확대하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의 2~3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 기업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제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유연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국가와 품목을 상호 관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건데, 하지만 이 상호 관세 전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 부과 전에 최대한 많은 국가와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다음 달 2일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유연성도 시사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발표될 관세가 상호적이지만 상대국의 관세보다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불공정 무역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발언은 다수의 국가가 일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와 일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 또 이 발표를 앞당길처럼 얘기를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선 향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이전에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대국인 베네수엘라의 범죄자 위장 송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달 2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수입량이 많은 인도와 중국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중국의 경우 기존 20%에 더해 관세율이 45%까지 높아져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압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한국을 방문해서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던리비 주지사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사업에 참여국의 철강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나르고 액화에 수출하는 방식인데 투자비는 44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던리비 주지사는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투자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던리비 주지사,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국내 기업 CEO들과도 줄줄이 만난다고요? 네, SK그룹과 포스코그룹, 세아그룹 등 국내 기업 CEO와의 만남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기업별 1대1 면담을 통해 투자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로 부담이 큰 데다 알래스카의 기후 환경을 고려하면 건설 운영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에는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TV를 19년 연속으로 세계 1위 반열에 올린 TV계 거인이자 셀러리맨 신하로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 한 부회장의 갑작스런 비보로 삼성전자의 경영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 사업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AI 산업 성장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난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부회장의 사과와 다짐은 살아생전의 마지막 공개 메시지가 됐습니다. 회사 측은 한 부회장이 휴식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별세했다면서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충격을 추스를 새도 없이 리더십 공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당장 모바일과 TV, 가전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과 생활가전 사업부장, 또 품질혁신위원장 등 세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됐습니다. 또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부문별 사업 책임제를 확립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1인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여러 사업 부분을 좀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노태문 사장이 당분간 한 부회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맡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중국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돌아온 후 본격화될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임박에 따른 경계감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미 1,400원대 고환율이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특히 국내 전국 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 심화까지 겹치면서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엿새째 오르면서 장중 1,47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50일 만입니다. 유학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은 울상입니다. 환율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너무 걱정이 많네요. 내일 모레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보내야 될지 날짜를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려고요. 며칠 동안이라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주 넘게 103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104를 넘어서며 강달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전국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화 약세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얘기도 사실 또 들려 나오고 해서 1,480원 내지 1,490원 정도가 좀 상당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경우 불확실성 심화로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지자 올 들어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자들의 경기 전반에 대한 인식도 석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3월인데 이제 매해 3월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면서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올 들어 처음으로 소비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급락했다가 올해 1월과 2월 2달 연속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요. 또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취업 기회와 가계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비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빨리 투입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소득층하고 소상인들 자금을 공급해줘가지고선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은 불안을 둔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10년 넘게 안 올렸던 KTX 요금 인상에 나섭니다. 지하철과 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이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앞으로 서민 부담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약 14년간 정체됐던 KTX 요금을 올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노후 열차 교체와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지금 오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운임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코레일이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 인상을 결정을 하고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한 차례 올린 이후 1년 반 만에 재차 인상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물가심의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요금 인상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유연탄 등 연료비가 내렸지만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구매력이라는 거는 딱 제한이 돼 있는데 그만큼 다른 쪽의 소비력은 줄게 되는 거죠.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공기업들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 높여 잡은 704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과 산업과 통상 경쟁력 강화가 주요 방향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기초 원천 기술에 중점 투자됩니다. 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부당대출 규모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500억 원 넘게 많은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직원 부부가 동료 등과 짜고 수년 동안 벌인 일인데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대출 심사역인 아내와 고위 임원 B씨를 포함한 28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7년 넘게 이어진 부당대출은 무려 785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의 수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졌습니다. 64억 원 쪼개기 대출로 토지를 매입한 뒤 거래처 돈을 마치 자기 회사 돈인 것처럼 꾸며 59억 원 PF 대출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로 썼습니다. 간이 더 커진 A씨는 건설사 청탁을 받고 대출 알선도 했습니다. 입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C씨와 3명의 지점장에게 216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부당하게 취급된 대출은 모두 882억 원으로 이 중 현재 잔액은 535억 원입니다. 이미 95억 원이 부실화됐고 돌려막기가 차단되면서 부실 채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미뤘고 검사 자료를 삭제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은행에서 24년 9월에서 10월 중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금융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사후관리를 진행을 했는데 사고의 어떤 은폐나 축소를 기도한 정황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어서 금감원은 농협조합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의 부당대출 사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농협조합에선 5년간 1,083억 원, 저축은행에선 금품수수와 함께 26억 원 규모의 부당 PF 대출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까지 이 정도로 대규모 부당대출이 그것도 오랫동안 나갔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떻게 한 일당에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대규모 부당대출이 나가는데 은행이 모를 수가 있었죠? 네, BIS 국제은행 감독 준칙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등도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내규에 마련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일당도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장기간 취해왔던 것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그리고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서 금융회사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조가 시행되는데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지난해까지 취급이 됐었기 때문에 채무구조도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금감원 검사 방해 목적으로 자료 삭제를 한 건 올해 1월입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 기록 삭제가 채무구조도 시행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초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도 이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신한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점에서 근무를 했던 차장급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서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대출이 은행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감원 대책은 뭔가요? 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해관계자 거래 관계에 소홀했다면서 자체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 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MBK 계열사인 롯데카드와 홈플러스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MBK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데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의 한도 등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홈플러스가 MBK 측에 이자 성격의 배당금을 매년 1,000억 원 넘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7천억 원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로 인해 매년 1,000억 원 넘는 기타 비용을 MBK의 특수목적 법인에 지불해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들과 임대료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1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가 임대 매장인데요. 연간 임대료 규모만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임대주 대부분은 리츠와 부동산 공모펀드인데 다음 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에 나섭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보유 매장을 매각한 돈으로 임대료를 충당해왔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임대료 지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명품 유통 플랫폼 발런이 이달 정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이 반란이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영 기자. 네, 오세영입니다. 이 반란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반란에 따르면 어제 지급돼야 했을 정상금은 현재 일시적으로 지급 보류됐습니다. 반란은 내일까지 재정산 작업을 마치고 오는 28일 업체별 확정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대금 지급 일자는 불투명하지만 반란은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정산 작업 이후 정상금이 기존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다고 입점사들에게 알린 상황인데요. 반란은 부득이하게 파트너사에게 불편을 드리는 점 사과드린다며 정산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반란이 이렇게 재정산 작업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반란은 현재 과거 정산 데이터를 재검토 중인데요. 그간 과지급된 정상금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된 바 있는데요. 입점사들에 대한 과지급으로 재무 상태 등이 악화됐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란은 입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 작업에도 들어갔는데요. 어제 오후 늦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우려하는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늘 개별 미팅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은 지난 2015년 설립 때 3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만 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어제보다 0.62% 내린 2,615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4% 하락한 711선에서 장을 마쳤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애프터마켓 거래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종가보다 0.13% 내린 채 거래 중입니다. 주간거래에서 1,470원을 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시간 1,47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풍의 세기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잦아들겠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고요. 공기질도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더불어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제주와 경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은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로 이맘때 기온을 4도에서 10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대전 24도, 춘천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11도, 강릉은 13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